취지를 갖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스트잇에 질문할 내용을 적어주셔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수합을 해서 같은 것들을 묶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실서님. 자, 김신집사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PPT 준비 못했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은, 이런 향기교회 행사에 꼭 자발스럽게 이렇게 또 참여를 하는데, 준비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또 생기고, 사실 잘 모르는데,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습니다. 저희는. 근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궁금한데요. 지난해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20.4%. 큰 부담만 없으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 45.6%로 긍정적 답변이 66%로 지켜졌습니다. 생각보다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높다는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그 방안, 방법, 내지는 어떤 식으로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5가지, 6가지의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무력 통일, 전체로 통일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무력 통일이라고 있겠고요. 흡수 통일, 전화가 망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워 먹겠다 하는 흡수 통일 방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연방제 통일 방안과 연합제 통일 방안이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국진 무력 통일과 흡수 통일 방안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제나 연합제는 전면적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 즉 예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방제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제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들 사이의 권력이 분립된 정부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특징은 각 정부가 서로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사상 및 체계가 달리 하나의 국가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이 안으로는 각각 체계가 다른 너무 커서 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제가 목소리 조절이 안 됐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요. 남과 북은 사상 및 체계가 달라 하나의 국가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이 안으로는 각각 체제가 다른 지방 정부를 유지하면서 밖으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합쳐 하나의 연방 국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두 체제를 공존시키자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의 변화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1960년 처음으로 조건부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안합니다. 연방제를 통해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하여 서로 협조하면서 불신이 터질 때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남북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한반도 안의 외국 군대는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1971년 9월 남북 사이에 최초로 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당협의회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남북 최초로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북한은 1973년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5대 방침을 제시하고 남북 연방제를 보완한 고려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참고적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측이 제안한 방법이고요. 남측에서는 연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이게 북한, 남한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사실 북한, 남한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북측, 남측 이런 건 편의에 따라서 뭐 남북 통일을 얘기할 때 뭐 북측, 남측은 괜찮지만은 뭐 남한, 북한은 좀 이치에 안 맞는 예, 그런 말인 것 같아가지고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게 예, 어떨까 잠깐 얘기하고요. 예, 시간 관계상 예, 뭐 나머지 그 자료 프린트를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연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제의 의미는 남북이 대외적으로 각각 주권을 유지하는 독립국으로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를 유지하며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국가연합의 형태를 뜻합니다. 남한은 1994년 자주통일민주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이라는 3단계를 거쳐 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통일국가 형태를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규정합니다. 예,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과 김일성 주석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자체에 있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예, 연방제 사례, 그렇다면 연방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잠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배경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지구상에는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20여 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은 1976년 독립을 전후해서 동부 13개 주가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우호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연합 형태를 취하다가 영국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독립된 주들이 하나의 국가로 뭉칠 필요성을 느끼고 1789년 연방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연합제의 사례는요. 현존하는 국가연합의 사례는 예, 유럽연합, EU 아시죠? EU, 그 다음에 소련 해체 이후 구성국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 CIS 등이 있습니다. 연합에 참여한 나라들은 별개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권국가들입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남측이 주장하는 그 연합체 통일 방안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그것을 얘기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용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론이라는 방도적 자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 공존론, 양국 체제론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통일 가능성을 제거한 평화 공존을 논의하자는 것인데요. 남북이 사이좋게 남남처럼 살자. 예, 뭐 통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남남으로 살자. 예. 이러한 논리는 기성 체제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것인데 이는 분단 체제의 기득권 수요의 논리입니다. 기존 상태에서 평화공존이란 남과 북 사회 내부의 빈부격차, 성차별, 환경파괴, 인간성 붕괴 등 온갖 불의한 문제점을 온전시키자는 예, 자한당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인데 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좀 그냥 남남으로 살자 굳이 번거롭게 힘들게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예, 이러한 것들에 예, 잘못 현혹돼 가지고 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청년과 통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바라보는 통일, 통일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기대되는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시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청의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타이머시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께서 통일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20대 청년들은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통일을 반대한다던가
그것보다도 통일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장. 그러면 왜 20대 청년들 통일에 대해서 시큰둥한가? 그 원인을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이념과 연결시켜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수적이다, 보수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이분은 이제 그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20대들은 보수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86세대 이후에 20대들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대 청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한반도 평화통일 이슈를 이념과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찬성하는 것이 진보적이고 반대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아예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통일을 이념과 분리해서 해석하는 청년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통일에 시큰둥한 이유가 이념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원인일 것인가? 제가 준비한 글꼴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두 가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청년들을 분석하는 주요 논리는 경제적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갈 것이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천민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희화화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을 버티고 서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면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그러니까 경제를 고리로 통일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 지금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또 철도 연결 등등은 이미 우리가 햇볕 정책으로 이제 상징되는, 그래서 이미 경험을 했는데 그때 청년들에게 과연 기회가 왔는가,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너희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좀 황당한 그런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평양 정상회담을 할 때 재벌 총수들이 대동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평양냉면 먹고 있는데요. 과연 이 장면을 보고 20대 청년들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미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통일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저는 절망하고 이건 우리가 개입할 이슈가 아니다 라고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의 경제체제가 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통일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불신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20대 청년들은 이 코스모폴리탄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부모 세대의 교육, 그러니까 세계화된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로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많이 시켰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모폴리탄 이러면은 좀 사대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초국적 아니면 뭐 세계 시민적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는 바로 소제국주의를 낳는데요. 제가 그 예시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북이 비핵화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통일을 되고 나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통일 한반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이 막강해져야 된다. 심지어는 남북 군사력을 합하면 세계 5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통일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여기도 경제가 종합 5위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민족의 틀 안에 갇히지 말고 한반도에 갇히지 말고 세계 시민이 되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이런 감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통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이유와 연동시켜서 제가 좀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1번, 2번으로 올 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단으로 인해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모두가 분단의 피해자이고 다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 입은 모든 주체들이 동등하게 통일에 주체로서 참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통일을 꽉꽉 채워놓고 거기서 이제 완성시켜 놓은 통일을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빈 공간을 충분히 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이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만 이로운 통일이 아니라 보편적 당위성을 품은 그런 통일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모범적, 코스모폴리탄적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7분 알람이 딱 울릴 때 끝내주셨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발제문을 참조하시면 첫 번째 이제 왜 통일을 희망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바뀌지 보이기 때문에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녘에 있는 북한 문화유산들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 고구려 고분인데요. 이 안에 이렇게 사신도라고 불리는 내 방위를 지키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북녘 땅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싶은 개인적 소망인데요. 북한에 있는 자료들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자료들과 그쪽에 나온 발굴 보고서 등을 직접 보고 연구를 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시영이라는 북한의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역사학의 거두입니다. 박시영. 요분이 박시영인데요. 조선 토지제도사나 관계통일미, 발해사 같은 책들을 남긴 분입니다. 네 번째는 그 경계를 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리스본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말 갈 수 있으면 보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하얼빈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갈 수 있는데, 이거를 1930년대에 몸소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를린 올림픽의 송기정입니다. 이분이 이제 3위 하신 남승용 선수인데요. 특이하게 히틀러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크고 억세고 원함했다는 히틀러에 대한 간단한 평도 송기정 선생님께서 남기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베를린까지 가게 된 티켓이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송기정 박물관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도쿄에서 기차 배로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경의선 철도를 타고 단동, 심양, 하얼빈을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렇게 가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를린까지 이거를 하신 분인데, 저도 이러한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꼭 리스본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극히 사심적인 건데요. 평양냉면입니다.
의정부 계열의 평냉의 강자 필동면허 고춧가루가 핵심인데요. 네. 필동면허 평냉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랑 대동강 맥주를 일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상으로 즐길 수 있는 날을 꼭 희망합니다. 제가 더 성지를 꼽는 거예요. 이거 옥류관 사진인데요. 예. 옥류관 가서 평냉을 먹고 요 강변에 앉아서 대동강 맥주를 들이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얘를 왜 축구를 얘기하나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많이 물어보시죠. 왜 축구인가 보면 첫 번째는 과거 민족주의 시기에는 민족주의가 국가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는 축구를 통해서 그걸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을 했는데 21세기 현재는 민족과 국경,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 보편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예, 요소가 2분 남았습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평등한 스포츠 축구입니다. 예. 공과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옛날에 이제 논바닥에서도 했던데요. 네. 축구 때문에 전쟁도 한 나라가 있는데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축구를 통해서 전쟁을 멈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축구는 이제 1882년에 이 땅에 있으셨는데요. 그 동양들은 알제몬 1페이지에 2-1을 참조하셨고요. 이걸 시간 관계상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장 1절입니다. 자, 경평 축구는 1929년에 지금의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이제 처음 열렸는데요. 현대그룹 빌딩 사옥인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 21채의 경기를 벌여서 평양팀이 9승 7무 5패로 이 표 또한 발제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평축구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식민지 시절에 그런 울보를 표출할 수 있는 해방구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남북한 축구가 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는데요. 1, 2회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하는데 그때 경평축구의 유산들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전 두석, 지금으로 치면 한반도겠죠. 하나가 됐던 역사적 경험을 제공했고, 네 번째는 이제 유럽의 빅클럽의 축구 열기 못지않은 경평전이 벌어지면 온 조선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차가 미어터지고, 그 상인들이 철시를 하는 엄청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단 이후에 축구를 통해서 남북한이 어떠한 교류를 했나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990년에 있었던 통일축구대회하고 91년에 있었던 병렸던 능라도 경기장 여기 있는데요. 모습들입니다. 1991년에 있었던 이제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 코리아팀을 이뤄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8강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달성하는데, 이 두 개가 통일 이후에 가장 큰 축구, 이 중거리 슛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조인철 선수가 출신이에요. 그 뒤로 남북 대축절에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엘리트 축구와는 별도로 남북 노동자 축구가, 이걸 제가 잘 조사하면서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된 건데요. 노동자 축구들도 쭉 이어졌는데 99년에 뭐 양각도 경기장에서, 창원에서, 평양에서, 작년에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축구를 통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교류를 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대표 간의 교류를 볼 수 있는데,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주기적인 대회입니다. 4년 및 연령대 대회는 2년마다 하는데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전지훈련을 같이 한다든가 서로 평가전을 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다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럽 및 유소년 축구 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 리그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K5부터 6, 7 차 이름이 아니고 리그의 이름인데요. 여기는 그 아마추어 동호회 축구입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월비도 호날두, 그렇죠? 이태원 아자르 같은데 선수들이 뛰는 그런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데 봄부터 한 1000개가 넘는 팀들이 참가해서 가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전국적인 축구 대회인데 이런 생활 축구가 활성화되면 상위로 올라가는, 그쵸? K2, K1은 이제 프로 축구인데 이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한국 축구의 그런 풀뿌리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교류인데, 이 교류들 중에서 특히 K5는 광역리그입니다. 광역시 시도 단위의 리그인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기 북부나 강원도 쪽은 그 같은 공간을 포함하는 이 북한 지역과 포함하는 광역 리그를 벌이면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주말은 결론은 한 줄입니다. 올해 10월 9일이면 경평 축구가 이제 발생한 지 90주년이 되는데요. 화해무대가 조성된 이 마당에 경평 축구의 부활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기여가 되는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국의 축덕이여 단결하라 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특별히 그 두 분의 발표도 시간이 너무도 약간 되게 자르지 않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청년을 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질문지가 포스트잇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 도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하실지, 그런 질문이 스스로 주체가 누구신지도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양유리 교수님의 통일교과 통일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네, 청녀 염률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가 통일을 열망하는 퍼센테이지가 30.7%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통일, 앞에서도 발표하셨듯이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독일 통일 이후에 통일 비용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세금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지금도 살기 힘든데 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의 손익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자료가 2011년 그것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자료입니다.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박근혜가 통일 대박을 외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분명히 뭐가 남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이 통일 무제로 많은 걸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 분명히 통일 편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면 참 좋겠지만 현재 자료의 어떤 정보상 통일원이라든가 강변에서 하는 자료들이 그나마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희와 노선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통일이 중요하다고 외쳤던 세력들이 어떤 걸 근거로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통일부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점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관점과 상관없이 이거는 객관적 사실들, 연구한 사실들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비용이 클까, 통일 편익이 클까,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 통일이 꼭 필요해? 이건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통일 비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인물 한 장짜리가 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 연구와 외국인 연구가 있는데 그 자료의 그 기준 내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가 몇 천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까지를 통일 비용으로 볼 것이냐, 무엇까지를 통일 비용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외국 연구 중에 하버드대 인구개발연구소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독일 통일 비용을 기준으로 2,500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추정을 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독일식, 예멘식, 베트남식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거에 의하면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수치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6천억 달러로 대략 이제 평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990년 불변 가격으로 연간 약 600억 달러, 그러니까 해마다 600억 달러가 정도 소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한 소득의 GNI의 약 7%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독일 통일 비용은 2010년까지 20년 동안 약 2조 1천억 유로가 들었고, 연평균 1,000억 유로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독일 국민 소득의 약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 비용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통일 편익은 그럼 무엇인가를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편익은 아시다시피 분담 비용과,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통일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분담 비용과, 또 지금부터 통일을 하게 되면 발생될, 통일 후 발생할 이익을 합친 걸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일 편익 중에서 이제 분담 비용을 보면, 분담 비용은 10년간 이제 그 통일로 인한 생산 요소의 경제 생산률이 기여되는 바로는 806억에서 845억 달러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10년 동안 통일 편익으로 나가게 될 돈이 약 17.8%에서 27.5%를 분담 비용에서 충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통일 비용으로 지불하게 될 돈의 20%는 분담 비용에서 이미 쌤쌤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분담 비용 외에 그러면 통일 편익은 무엇이 있을까 따져보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과 자본이 증가할 거다.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통일 경제 성장에 따른 통일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비가 주니까 한 20%를 충당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하자원이 있다. 그 지하자원 중에서도 마그네사이트라는 아주 유용한 이 지하자원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또 그에 따른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 이산가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이 되니까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래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니까 상품의 수출도 증대가 될 거고, 국제사회 진출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으로 나갈 때 점점 발언권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장을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겁을 먹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고 그 통일 비용에 의해서 향후 10년간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후 한 100년 저 더 잘 살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혜 집사님의 저는 길었어요. 까먹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혜 집사입니다. 저는 위험한 평화와 미국 퍼주기 그리고 통일이 대면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해? 지금처럼 그냥 살면 안 돼? 통일을 대상화시켜가지고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시게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안 그렇겠죠? 지금이 마치 평화로운 상태라고 착각하게 된 것은 분단 상태가 70여 년이 넘고
전쟁 중이 아니라 휴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쉬는 휴전이라서 쉬는 중이라서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연히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다. 목한지뢰가 발발했을 때 직접 교전 중이었고 서해 교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슴 서늘하게 전쟁 중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것도 핵전쟁의 참화가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평화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평화를 온전한 평화로 돌리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곧 통일은 다음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첫째로 분담 비용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정말 굴욕적인 것은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미 공식적인 용어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미국에 바치는 미국 조공 비용 아닙니까? 인구 많은 서울에서 청년들이 직장을 잡아야 하기에 지하, 옥탑, 고시원 같은 지역구에서 컵라면, 햇반 등으로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해서 우리가 캠프 험프리스, 미국의 아방궁,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피를 노예처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잠깐 봅시다. 처음으로 합의된 특별협정 9개 조항 중에서 군사상 필요 비용과 관련된 이행약정 5절 부분입니다. 미군이 쓰는 전기와 같은 상하수도 공격을 올해부터 40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우리 국군에 공급되는 전기 단가보다 더 싸게 전기를 써왔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주한미군이 일단 전기를 비용이 군장병 별도에 달하는 지경인데 이 비용을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미군이 씻고 빨래 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미군이 한국 국방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 정도 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 살펴볼까요? 폐기물 처리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새롭게 포함이 되는데 이걸 계기로 싸지기집 환경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봤는데요. 우리는 사실 수구서력의 프레임, 북한 퍼주기가 아닌 미국 퍼주기를 지금 이와 같이 70여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 퍼주기의 프레임을 미국 퍼주기 프레임으로 바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미국이 전 세계에 빨대를 꽂은 것 중에 유독 굵은 빨대를 꽂힌 우리는 방금 본 동영상처럼 미국에게 집값 비용으로 자그마치 6조 3천억 원이 넘게 미국의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6조, 여러분 말 봤습니까? 청년회장님, 오늘 교회 오다가 6만원, 60만원쯤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들고 계셨어요. 만약에 제가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발걸음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600만원도 아닌 6억, 또 아닌 6조 3천억 원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여러분은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행동하십니까? 저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상상력이 매우 빈곤합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무주택 문제와 같은 우리를 옥죄는 많은 현실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정경유착과 권력의 비리,
재벌의 독점과 불평등, 취약한 노동권 등등 이런 문제의 저변에는 분단구조, 분단 이념의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청년들이 특히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 9가지 사례처럼 통일이 되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수구 세력의 거짓된 부풍도 사라져서 적대 관계보다 평화 통일의 유익함이 드러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의식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해고자 복직 농성, 세월호 진상규명을 언급하면 빨갱이, 종북, 북으로 가라는 식의 분단 이념으로 기득권을 유지했던 세력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청년과 학생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지훈씨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가짜 평화, 거짓을 벗어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아가야 할 한반도입니다. 통일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들이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힘쓸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평화 통일에 대해 듣고 보고 상상하고 공부하는 일이 잦아져야 한치라도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평화 통일에 대해 열망을 갖고 한번 모여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했지만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점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되게 그리고 발제를 시간 내에 최대한 맞추신 발제 감사드립니다. 잠깐 쉬었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지는 제가 걷어서 좀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10분 쉬면 될까요? 5분 정도 쉴까요? 네, 질문지 받겠습니다. 질문지 주세요. 질문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